안녕하세요. 오늘은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 회복적 정의의 철학, 그리고 기본 개념,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가치와 목표, 문제 해결의 원리들을 좀 이해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적 정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응보주의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그 하워드 제어가 얘기했던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당신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균형을 잡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해악과 고통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 뿐이다라는 이런 비판의 의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잘못은 우리한테 고통과 해악을 남기는데 그에 상응하는 고통과 해악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바로잡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방식들은 잘못한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을 줄 것인가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데 실패하고,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한 잘못된 행위를 직면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깨닫기보다는 처벌에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 잘못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은 그 영향을 해소하지 못한 채 어려움 속에 방치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지속되고 갈등과 폭력을 때로는 증가하게 만든다.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회복적 정의는 바로 이런 한계들을 좀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용되고 있고요. 그러는 이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에 그러한 그 회복적 정의의 실천적 의미가 저는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리스토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100% 타동사라고 합니다. 뭐뭇을 회복시키다. 자, 그럼 이걸 형용사형으로 바꾸면 뭐뭇을 회복시키는이 되겠죠. 그래서 회복적 정의, 이게 일본식 번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대로 한번 풀어서 번역을 해본다면 회복시키는 정의, 즉 우리 안에 잘못으로 인해 받은 피해와 관계가 회복될 때 정의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철학이 담겨져 있는 저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복적 정의가 등장하게 되는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캐나다에서 1974년 어떤 술에 취한 두 청소년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물을 파손했던 범죄에서 그 유래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회복적 정의의 어떤 실천적 의미들이 더 잘 드러나게 됐었죠. 당시에 러스 켈리라고 하는 친구는 두 명의 러스 켈리를 포함한 또 한 명의 친구는요,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당시 러스 켈리는 8살의 아버지를 15살의 어머니를 잃고요. 8남매, 큰 형이 이제 보호자가 돼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그 큰 형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스 켈리는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분노를 안고 살아왔다라고 자기의 자서전에서 고백을 하고요. 그날 밤도 자신을 찾아왔던 친구랑 술을 먹고 자기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 거리로 나가 그것을 쏟아냈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24개의 타이어를 찢었고요. 교회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망가뜨리고, 또 지역 상가에 있는 술집의 어떤 큰 창이죠. 술집의 창을 부서뜨리고, 또 집안에 다니면서 다양한 기물들을 파손했고요. 하지만 아침에 바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소년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들을 만났던, 이들을 보호했던 보호관찰자는 마크 얀츠랑 데이브 월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고요. 두 사람은 이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보면 확산시키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는 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기독교 한 교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들이 이제 앞으로 소년법정에서 처분을 받으면 이들이 행한 범죄의 양이나 심각성을 봤을 때 아마 이들이 격리되거나 분리될 거다라는 생각에 그것이 진정한 해결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당시 담당 판사였던 맥코넬 판사에게 이들에게 좀 더 치유적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맥코넬 판사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고민을 했지만 결국 이들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마크 얀츠와 데이브 월스는 당시 이 두 소년에게 자, 지금부터 너네들이 이제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피해를 바로잡는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당시 러스 켈리의 이 자서전을 보면요. 러스 켈리는 당시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를 대면하는 그 순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행위가 만들어낸 영향과 결과를 직면하는 것은 결코 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리고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온정적 해결 아니냐, 이 회복적 정의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데 그 러스 켈리의 고백을 보면 결코 이거는 그 쉬운 어떤 온정적 방식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떤 피해자들은 이들이 찾아와서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용서를 했고 또 어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비난을 하기도 하고 화를 냈다고도 합니다. 이들은 이런 사과를 다 마치고 나서요. 실제 피해를 입은 곳은 22집이었는데 이미 이사를 간 집을 빼고 대부분의 집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맥코넬 판사는 이들에게 18개월의 보호관찰과 200불의 벌금을 물지만 동시에 이들이 파손한 총 피해액이 2,200불이었다 그래요. 그 중에 보험으로 처리된 1,100불을 제외한 나머지 1,100불, 그걸 각각 550불씩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책임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회복적 정의의 구체적인 실천적 모델로서 피해자, 가해자, 화해 모임 또는 화해 프로그램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법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고요.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현대사법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을 잡아서 그의 적절한 처벌을 부여하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 회복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동시에 처벌을 받고 어떤 낙인이 찍힌 상태로 머물러야 되는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다시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회복적 정의 실천은 피해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회복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의 어떤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이들이 공동체에 통합돼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처음 시도됐던 1974년의 이 엘마이라 사건, 이것을 계기로 회복적 정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하고요. 당시 이 엘마이라가 있었던 곳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그래서 이 온타리오주 교정국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마 최초로 캐나다에서 이거 시작됐고, 그 다음에 1975년 미국에서 이 회복적 정의가 구체적인 어떤 사법적 실천 또 우리 사회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적 정의와 이 응보적 정의, 이 개념들을 좀 한번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보적 정의는요, 결국은 잘못한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이 주어지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적절한 처벌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먼저 잘못은 법과 규칙을 어긴 것이 문제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그 잘못한 사람의 행위가 유죄인지를 따진 다음에 그것이 유죄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성취한다고 보는 게 이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의 관점이죠. 자, 이 응보적 방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건 뭐냐면, 어떤 법이 어겨졌지? 그래서 누가 범인이지? 그래서 얘한테 어떤 벌을 줘야 될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항상 중요한 질문이 됐었죠.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좀 떠올려 보신다면 주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누가 범인인가? 둘째는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했을 건데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질문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한번 사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느 날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화분이 하나가 산산조각이 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화분을 아끼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아끼는 그릇이 또 내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망가져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것을 보자마자 우리가 던지게 되는 첫 번째 질문 뭘까요? 아마 누구야? 누가 범인이야?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범인을 찾는 질문이겠죠. 자, 누군지가 밝혀지면 두 번째 질문, 너 왜 그랬는데? 왜 그랬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왜 그랬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왜 그랬어는 정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가 진정 궁금해서 묻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왜 그랬어는 결국은 너는 내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했어? 즉,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은 거야. 너는 엄마 말을, 선생님 말을 듣지 않은 거야. 라는 유죄 확인이고 유죄 선언일 거예요. 자, 그렇게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다음에 아마 우리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할까? 어떻게 이것을 처벌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못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 거예요. 자, 저는 이러한 응보적 과정이 사실 우리 안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냈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실패하도록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 자, 우리는 사실 화분이 깨지고 내가 아끼는 그릇이 깨졌을 때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자체일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혹시 누가 더 다친 건 아닐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고 또 이런 일이 더 생기게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이 사건을 둘러싼 이 문제의 상황들을 더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사라지고 누가 그랬어가 되는 순간 범인인 사람만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 발생한 문제보다는 잘못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비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 속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문제로 지목받은 그 사람은 아마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될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아빠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밀어서 그랬는데요? 등등의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란 존재가 문제야 라는 그 관점 앞에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방어의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그랬어? 자, 이 질문도요.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이 문제가 남긴 영향과 결과, 피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망가지고 화물이 깨져서 정말 속상하고 내가 지금까지 얘한테 드렸던 애정이라던가 내가 어떻게 보면 투자했던 거라던가 이런 게 다 무시된 것 같고 이게 다 무너진 것 같고 또 내가 정말 아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소중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에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또는 또 이걸 누가 다쳤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몸이 지치고 힘든데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하지 이런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이 만들어낸 영향이자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향과 결과를 다루는 게 아니라 너 내 말 듣지 않았어. 너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야. 라고 이것을 규정해냄으로써 그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아주 추상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와 영향이 아닌 깨진 규범이 초점이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규칙을 깼다라는 것으로 대단히 추상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왜 문제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한테 주어진 처벌에 저항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논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마 진정한 의미의 해결일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바라는 모습들일 거예요. 또는 잘못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종결하려고 하다 보니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아무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방법 대신, 그래서 왜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깨닫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바로잡는 대신에 적절한 처벌, 어떤 처벌이 적절한가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오히려
관계는 악화되고 낙인 속에서 수치심을 경험한 채 문제가 종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경험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하루는 학원비도 내야 되고 해서 학교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원비를 내고 학교에서 아이를 픽업해서 데리고 와서 간식도 먹이고 학원을 보내주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이도 오랜만에 엄마가 처음으로 거의 잘 안 그러는 엄마가 교문 앞에 있으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엄마 하고 달려가서 엄마한테 딱 안기는 것까진 좋았는데 엄마한테 안기자마자 애가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엄마가 평소로 하면 참았을 텐데 학원비 내고 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애가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러니까 엄마가 욱 하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놈의 새끼가 너 맨날 학원 안 간대! 그리고 등짝을 팍 때리고 더 이상 아이가 징징대거나 학원 안 가겠다고 떼를 쓰기 전에 빨리 보내려고 빨리 따라와! 그러고 이제 간식을 사 먹이러 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이는 엄마한테 혼나고 기분이 좀 상했죠. 그래서 엄마 뒤에 거리를 두고 이제 종종 따라가는데 마침 그때 옆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강아지가 지나가는 건 봤지만 어떤 강아지인지를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당시에 저희 집도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아서 키우고 있었어요. 초등 아이가 강아지가 집에 생기니까 견종들을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런 견종이 있고 이런 견종이 있고를 막 알려줘가지고 어느 정도 견종을 외우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지나가자마자 뒤에서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이, 저 시바견 새끼 간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가 아이 시바견이라고 이러는데 엄마는 분명히 시발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요. 웬걸? 푸들이더래요. 갈색.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너 누구 보고 시발이야!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 딱 갔더니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쫓아나와가지고 아빠, 내가 푸들을 시바견으로 잘못 본 것 뿐인데 엄마가 자기를 개패듯이 팼다고 엄마 혼내주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기서 저를 지그시 노려보면서 당신이 그 회복적이고 뭐고 이거 한다고 애 버르장머리가 없어져가지고 애가 길에서 엄마한테 시발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이러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희 애는 내가 언제 시발이라 그랬어! 나는 시발이라 그랬단 말이야! 또 이러는 거죠. 제가 가만 봤더니 아이랑 엄마가 하루 종일 제가 올 때까지 시바냐 시발이냐 갖고 싸운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일에서 사실 문제의 본질은 시바냐 시발이냐가 아닐 겁니다. 아마 사실 아이는 왜 오늘따라 학원을 안 가겠다고 얘기했고 엄마는 왜 그 말을 듣고 화가 났고 근데 아이는 왜 뒤에서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런 표현을 엄마는 왜 용납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서로가 시바냐 시바냐 같은 다툼과 갈등만 남게 된 거죠. 자, 제가 갈등 조정을 해봤습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우리가 회복적 문제 해결의 이제 첫 번째 질문, 그것이 무슨 일이 있었니?로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입장에서 좀 얘기해 볼래? 이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도 까지고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학원을 안 보내줄 거를 알긴 했지만 학원 안 가면 안 돼 했을 때 무슨 일이야 물어보면 자기 오늘 힘들었던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뭐가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자기가 진짜 이번 달 들어서 학원 안 간다고 얘기한 건 처음이래요. 근데 엄마는 왜 맨날 학원 안 가냐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났고요. 두 번째는 혼낼 거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내면 되는데 왜 학교에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 거기서 혼을 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네가 그래서 시발이라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딱 들어서 너 그래서 시발이라고 했냐 이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도 그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고 욕인지 알고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시발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아내는 야, 이 녀석아, 네가 속으로 시발이라고 하고 싶었으면 시발인 거지 시발라고 해서 시바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는 그래도 난 시발라고 했거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야, 이거 법원 가면 누가 이기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러한 갈등은 너무나 흔하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누가 유죄고 무엇이 유죄며 누가 범인이고 누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인데 이런 갈등은 굉장히 쉽게 생겨버리죠. 자, 학교에서 보면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이게 어깨를 부딪힌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앞으로 하고 때린 것인가? 친구가 나를 쳐다봤는데 이건 쳐다본 것인가 노려본 건가? 아니면 왕따를 시킨 건가? 그냥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인가? 그냥 나 혼자서 한 말인가? 아니면 이게 욕인가? 예, 우리는 이런 걸 놓고 유죄냐 아니냐를 따져서 그래서 누가 범인인지를 찾은 다음에 벌을 주는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실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로 돌아와 보면 결국 기존의 이런 방식, 벌을 잘 주기 위해서 정교하게 누가 범인이고 누가 유죄고 그래서 어떤 처벌을 줘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우리 안에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는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범인 논쟁과 유죄 논쟁 안에 우리를 가둬버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잘못은 법을 깬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침해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범인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게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찾아서 유죄를 확인하는 것 대신에 그 피해가 바로잡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 잘못이 회복되고 앞으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회복적 정의는 결국 정의란 적절한 처벌이 주어질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 피해와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이것이 바로잡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안전한 것이 만들어졌을 때 정의는 성취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아까는 누가 범인이야? 그래서 어떤 법을 어겼어? 그리고 어떤 벌을 줄까?가 고민이었다면 회복적 접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이번 일로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은 거고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 회복을 실현하는 게 회복적 정의가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거,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전 여기에 5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적 정의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책임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제대로 책임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배우고 다시 책임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책임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아이들이 벌을 받았을 때 그 벌을 다 받았다고 해서 책임을 다 수행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벌을 받으면 나름 책임을 수행한 거고 이제 그 벌로 인해서 자기가 정당해졌다라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책임은 아마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한 잘못의 피해를 바로잡고 또 앞으로 그러지 않는 존재로 변화했을 때 우리는 책임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임은 사실 많은 경우 피해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는요, 학교 폭력을 겪은 피해자는요, 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의 진정한 책임의 회복이 피해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잡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그러고 너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래 오해가 있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풀어주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람들한테 나의 잘못을 인정해서 너가 입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게. 이게 책임의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요. 표면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책임자 처벌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심층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면담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내 피해에 대한 인정, 존중, 배려, 내가 다시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떤 지지와 도움, 협력, 나랑 함께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그 피해를 바로잡아주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때
더 잘 성취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또 피해 회복은 사실 관계 회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 관계 회복을 되게 중요하게 추구하죠. 예, 인간의 동기 중에서도 인간 관계는 되게 중요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싸운 아이들이 있으면 자, 너네 둘이 빨리 악수해 하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피해 회복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 회복은 대단히 거짓된 회복일 수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의 회복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로 맞고 다니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생님들이 맞아서 울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자, 너네 둘이 빨리 악수하고 앞으로 잘 지내. 한 번만 더 싸우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항상 억울하고 화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맞은 건데 싸웠다 그러고 또 강제로 악수를 시키니 그것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랬어요. 항상 저희 누님하고 싸우고 나면 어머니가 엄청나게 혼내고 나서는 미안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안아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았을 때보다 더 화가 나거나 무서웠던 게 강제로 우리가 포옹을 해야 되거나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고 강요받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진정한 관계 회복이 또 중요하냐? 그렇게 관계가 회복돼야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교육공동체라고 부르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가 함께 협력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사실 관계가 깨져서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고 있다라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겠죠. 자, 회복적 정의의 실천에서는 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사실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법에 의해서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함께 연결돼서 살아가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잘못하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나 역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있게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잘 회복돼야 되고요. 자, 또 공동체의 회복은 결국 정의가 회복되는,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는 회복시키는 정의가 회복되는 거랑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피해와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공동체적인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한다면 작은 갈등도 심각한 분쟁이 되고 피해와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난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하는 게 훨씬 쉬워지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아이들을 함께 같이 키웠고 함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커다 보니까 사춘기가 돼가지고 옆에 집 애가 우리 집 애를 때려서 머리가 좀 찢어졌어요. 병원 가서 꼬매고 속상한데 자, 병원을 나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러 가나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잘 지낼 수 있을까를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지겠죠. 즉 회복시키는 정의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이 훨씬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웃집하고 원수지간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랫집하고는 원수지간으로 맨날 층간소음으로 신고도 당하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밑에 집하고 어떤 갈등이 생겨서 밑에 집 애가 우리 집 애를 때렸다. 아마 그러면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고 감정이 상해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다 파괴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적 정의의 이 5가지 열매는 서로가 서로에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온전히 다 회복될 때 또 회복적 정의는 전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현하는 과정이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학교나 우리 마을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먼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피해와 관계와 책임을 회복함으로써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러한 실천 모델을 피라미드 형태로 오늘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피라미드 모델인데요. 자, 이러한 회복적 정의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식을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적 학교, 회복적 마을, 회복적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먼저 그 바닥의 토대를 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0%라고 쓰여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평화로 서로를 대하고 그런 감수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무리 평화로운 공동체도 갈등은 생기는데 우리는 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요. 또 이것을 위해서는 또 구성원 중에 일부, 여기서 한 15%라고 돼 있죠. 갈등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기술과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렇게 갈등을 다뤄낼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역량이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잘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그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때로는 분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함,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면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불신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분쟁을 해결하는 거는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으니 갈등을 조정하는 또는 갈등을 다뤄주는 전문가가 대화를 촉진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것을 공동체가 회복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런 회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 피라미드 모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통합적 모델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학교나 마을이 지금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갈등을 평화롭게 다뤄가는 훈련들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경기도 교육청이 회복적 정의를 가장 빨리 받아들여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면서 이 피라미드 모형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 갈등을 다뤄갈 수 있는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을 훈련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갈등조정 자문단처럼 갈등이 심각한 분쟁이 됐을 때, 학교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심각한 분쟁이 됐을 때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들이 지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들을 받아들여서 최근에는 학교만이 아니라 법원, 마을, 경찰까지도 다양하게 이런 실천들을 해나가면서 회복적 공동체를 사실 추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회복적 정의가 처음 도입된 거는 아마 법원을 통해서 화해공고 제도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 대화 모임이 이 소년 법정안에 도입됐을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너무 애들이 해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법원 갔는데 법원에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학교에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한 2009년 10년도였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학교 안에 확산이 됐고요. 이 학교의 확산은 가장 빠르고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저는 이 회복적 정의는 학교가 이것을 키워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이제 이 회복적 정의와 생활 교육을 교육 정책이자 실천 방법으로 이제 삼고 있고요. 지금은 경찰은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안 처리에 적용해서 회복적 경찰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 모형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회복적 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제 적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실천 모습들에 이제 여러분도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또 거기에 함께 이러한 가치들을 공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연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복적 정의란, 그래서 첫째, 회복적 정의에서 잘못의 본질은 법과 규범의 위반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관계의 침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법을 깬 것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우리의 피해로 관계의 침해, 해악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응보주의가 일반화되면서 우리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아니라 범인을 찾고 유죄를 확인하고 처벌을 결정하는 게 오늘날 중심이 되어 있다. 세 번째로 회복적 정의는 적절한 처벌이 아니라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과 공동체의 해악을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네 번째는 회복적 정의는 책임, 피해, 관계, 공동체의 회복으로
정의가 성취된다고 보는, 그래서 회복시키는 정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에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열매, 회복의 결과가 뭐냐, 무엇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책임, 피해, 관계, 그리고 공동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의, 즉 회복시키는 정의를 실천하는 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의 공동체적 실천은 존중의 문화 위에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치유와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피라미드 모형처럼 먼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전문가가 함께 이것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공동체를 돌보는 것까지, 그것을 회복적 정의의 공동체적 실천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